베이징의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시대의 마감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봉인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침묵의 무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영 언론은 전직 총후군 부장 랴오시룽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그를 위대한 당원이자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라 칭송했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공식 발표와 달리 베이징 정가에서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겪었을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새벽에 발생한 그의 죽음이 왜 하필이면 6일이 지난 29일 저녁에야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소식 속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후진타오 전 주석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조의를 표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예우를 넘어 현재 중난하이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한편에서는 그가 이미 위독하다거나 신변의 변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무성했기에 이번 명단 포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지도부의 양보일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군심을 달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까요? 랴오시룽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는 중국 군부 내에서 보급과 물자를 책임졌던 막강한 실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라고 발표되었지만 그가 숨을 거두기 불과 며칠 전 그의 아들과 동생인 랴오시진 소장이 당국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군문에 바치며 전장을 누볐던 노병에게 가문의 몰락과 자식의 구속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연행되는지도 모른 채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모욕과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1월 23일 새벽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사망한 다음 날인 24일 시진핑 지도부가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랴오시룽과 장유샤는 과거 베트남 전쟁 시절부터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인연을 맺어온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장유샤가 낙마하는 시점에 맞춰 랴오시룽의 가문까지 풍비박산이 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영 언론이 랴오시룽에게 높은 평가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척하면서 살아있는 반대 세력에게는 투항의 기회를 주는 전형적인 정치적 기술입니다. 즉, 랴오시룽 개인의 명예는 지켜주되 그와 연결된 장유샤 일파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치부하며 군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베이징 팔보산에서 치러진 화장 절차와 관료들의 조문 행렬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그 저저에는 보이지 않는 숙청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병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정한 진실은 무엇이며 이 거대한 권력의 재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랴오시룽의 죽음을 둘러싼 6일간의 공백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중난하이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군의 원로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충성 세력이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노인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랴오시룽이 주도했던 과거의 군사체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 증상과도 같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깊어가고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다음은 누가 이 숙청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토록 철저하게 가려졌던 진실은 언제쯤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랴오시룽의 죽음이 남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세간의 이목은 또 다른 이름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관영 매체가 발표한 조문 명단 속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예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미 위독한 상태라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산소 호흡기를 제거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거론되며 그의 유구한 정치적 생명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식 보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원로의 등장은 단순한 생존 확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자 부호입니다. 특히 후진타오 전 주석은 지난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져 퇴장당하던 충격적인 장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소외된 듯 보였으나 여전히 군부 내 원로 세력과 긴밀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숙청설이 돌고 있는 장유샤 부주석 역시 후진타오 시절부터 중용되었던 인물로 그들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넘어 현재의 권력 구조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축이었습니다. 만약 후진타오 전 주석이 완전히 통제 아래 있거나 위독한 상태라면 시진핑 지도부는 굳이 그의 이름을 공식 매체에 노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낸 것은 군 내부의 거센 반발과 원로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유샤와 류절리 등 군부 실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진타오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한 조문 정국을 연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더욱 치밀한 숙청 작업을 진행하려는 이중적인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것이 중난하이의 비정한 논리입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실제로 병석에서 일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군부 내 장유샤 지지 세력에게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일말의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현재의 지도부가 원로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이는 곧 권력의 기반이 생각만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불안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후진타오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20여 년 전 그가 꿈꿨던 중국의 미래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실린 짧은 조문 기사는 독재와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내부의 갈등과 저항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신문 지면에 적힌 그의 세 글자를 보며 권력의 덧없음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장유샤에 대한 숙청이 단순한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 당내 원로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후진타오라는 이름이 방패가 될지 아니면 마지막 작별의 인사가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사태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화와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는 화려한 조문 행렬을 지나 더욱 노골적이고 잔혹한 권력의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 시각, 실제 군영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문 명단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베이징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생존을 건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수사 뒤편에서는 이미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숙청 작업이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현재 중국 전역의 군부대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이들의 생사를 가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작가 성쉐를 비롯한 여러 소식통을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 인근에서만 이미 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비리 조사를 넘어선 조직적인 인적 청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샤와 류절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처리는 잔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던 당번병과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5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살해당했다는 폭로는 중난하이의 내부 기류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숙청의 방식 또한 과거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극단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위 간부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예고 없이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쳐 명단에 적힌 인물을 즉각 체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불복하는 이들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형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전구의 중고위급 간부 회의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2명의 장교가 현장에서 총살당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처형 방식을 연상시킬 정도로 잔인하며 군 내부의 절대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공포 정치가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위압감 속에서 남부전구의 한 부군급 장교는 체포되는 순간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해 실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군 내부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감시망 또한 유례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앙경위국은 과거 1000여 명 수준에서 현재 12,500명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느끼는 신변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방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이치가 직접 관리를 맡아 운영되는 별도의 교차 감시 기구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에서 35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군과 정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나라 시절의 공포 정치를 상징했던 동창과 서창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감시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저항 기류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군 내부에 두터운 신망을 쌓아온 인물들로 그들의 갑작스러운 낙마에 대해 하급 장교와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당국이 2사람에 대한 조사 방침을 공표하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요구했지만 여러 지역의 전구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학습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층 병사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를 비하하는 은밀한 별명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남부 전구의 일부 부대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용 차량들의 대규모 이동이 포착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 속에는 란저우 군구의 식별 번호인 RZ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베이징 창핑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우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군개혁 이후 서부 전구로 편입된 란저우의 부대들이 왜 원거리인 베이징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란군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부의 병력 배치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방 군벌의 움직임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이징을 향해 진군하는 이 철갑의 행렬이 중국 정국이 거대한 폭발 직전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중난하이의 내부에서는 현재 기만 전술과 고도의 심리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관영 웹사이트에 방치하거나 석방 가능성을 흘리는 등의 행위는 각 전구의 사령관들이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으로 분석됩니다. 이 불확실한 시간 동안 지도부는 특수 공작조를 파견하여 군부의 핵심 장성들을 각계격파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사분오열과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중국 군대는 국가를 보위하는 본연의 임무보다 내부의 생존 투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구속과 처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배신과 충성의 드라마는 단순히 권력의 재편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포로 세워진 성벽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원성은 이미 성벽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징의 군용 차량들이 멈춰서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잔혹한 숙청극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혼란의 정점에서 들려오는 가장 충격적인 목소리는 바로 장유샤 부주석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밀 유서 혹은 밀서입니다.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견한 듯 남겨진 이 기록은 중난하이의 붉은 장막 뒤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숙청되는 진짜 이유는 부패나 기강회의가 아니라 군대 운영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군대가 한 개인의 가신이나 다름없는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군대의 본질은 오직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가주제 방식으로 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노병의 뼈아픈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밀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대만 침공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군부 실세들의 솔직한 우려입니다. 장유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 결국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로부터 원망을 듣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류아조 장군의 분석을 인용하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십만 명의 중국 군인들이 대만 해협의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될 것이며 대만 섬에 상륙하기도 전에 중국 연안의 주요 군사시설과 유류 저장고 그리고 국가기관, 시설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동결되고 당과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유샤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배경에는 미합중국 군부와의 교류 과정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정보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미군 측은 장유샤를 비롯한 중국 군부 지도자들에게 중국 내 군사기지의 정밀 사진은 물론이고 최고 지도부의 개인 거처와 이동 경로가 상세히 담긴 기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이 시작될 경우 지도부의 신변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으며 장유샤는 이를 통해 현대전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전쟁을 열망하는 지도부의 집념이 결국 중국 인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밀서는 지난 3중전의 전후로 벌어진 극심한 갈등의 내부 사정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장유샤와 류전리가 반기를 들자 지도자가 크게 분노하여 병석에 눕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로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간신히 타협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이징 정가에서 돌았던 북대하 합의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차기 대회에서 지도자가 연임하지 않고 권력을 분점하며 경제와 정무는 이강과 채기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대적인 숙청이라는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장유샤는 마지막으로 지도부에게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차기 대회에서의 퇴진과 전쟁, 시도의 전면 중단, 그리고 진정한 개혁 개방과 민주 헌정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징 도로를 가득 메운 군용 차량들의 행렬과 장유샤가 남긴 이 비장한 메시지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란저우에서 온 서부 전구의 병력들이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것은 단순히 계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밀서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인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포와 억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성벽에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수만 명의 군인을 가두고 총구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변화를 갈망하는 인민의 마음과 진실을 향한 열망까지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노병의 외침은 이제 중난하이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내부 정치를 넘어 우리 시대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자의 집념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정의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빛을 이룰 때 중국의 내일에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뜰 것이라 믿습니다.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향한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의 긴박한 소식과 장유샤의 밀서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밀서가 장유샤 부주석이 실제로 남긴 진실된 기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이 밀서가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숫자 1번을 입력해 주시고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숫자 2번을 입력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